이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곳으로 알려졌지만 이 마을에는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금기의 장소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숲 한가운데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죠. 이 폐가는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저주각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집에 관한 무서운 소문들이 떠돌기 시작했죠. 밤이 깊으면 집안에서 알 수 없는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여름 도시에 살고 있던 대학생 3명이 이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그들은 귀신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 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도시에도 없는 재미있는 곳이 여기 있다니 하면서 폐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밤중 친구들은 술을 몇 병 준비한 귀손전등을 들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황량하고 음침한 분위기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한 명이 이왕 온 김에 들어가 보자라며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오래된 경첩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들이 처음 발을 들인 곳은 거실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구들과 산산조각, 난 유리창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셋 중 가장 용감했던 친구는 2층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2명은 1층을 서성이며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갔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 저기 있어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폐가의 모든 전등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순간 셋은 암흑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얼어붙은 채로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도록 억제하며 그들은 약간의 빛이라도 찾아 손전등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배터리가 모두 방전된 듯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 주위로 알 수 없는 속삭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남자의 목소리 같기도 했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은 그들의 귀에 직접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여기서 나가.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점점 더 두려움이 극에 달한 친구들은 어떻게든 이 집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기억을 더듬어 출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발에 낡은 상자를 차버렸습니다. 그 상자는 이상하게도 잠겨있지 않았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흥미로움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들은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은 마치 그들을 바라보는 듯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건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몰라. 빨리 나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 밑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집 전체가 유동쳤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계단 쪽으로 달려갔고 겨우 현관문에 도착했을 때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밖으로 나오자마자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한 어두운 하늘이 그들을 반겼습니다. 그들은 등 뒤로 집을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숲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그들을 맞아주었습니다. 한마을 어른이 다가와 그들에게 황급히 묻기를 거길 갔다 왔느냐? 무사히 돌아온 게 기적이다. 친구들은 그 어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들은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폐가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그 마을 어딘가에서 속삭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후로도 이곳이 폐허가 된 정확한 이유와 그 가족이 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저 그곳을 멀리하고 숲이 가장자리에서조차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도시에서 온 누군가가 그 금기를 깨고 폐가를 찾아간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돌아오지 못했다고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한 변형으로 인터넷에 전해되며 공포 매니아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곤 합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자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종류의 공포썰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업무가 많아졌고 이미 사무실에 남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넘어서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자니 갑자기 싸늘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에어컨이 켜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고개를 들자 사무실 한 구석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나 싶었지만 점점 그 그림자가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사람 형상이. 그림자는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감이 엄습하면서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손과 발이 의자에 붙은 것처럼 꼼짝도 못했다. 그 순간 그림자는 내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목소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그 목소리가 머릿속을 장악해버렸다.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불현듯 이유 모를 기억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낯선 방,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뚜렷이 보이는 누군가의 실루엣.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나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고 방 안은 다시 평범한 사무실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 일이 현실이 아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그 순간의 생생한 공포와 소름 돋는 장면들은 현실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그 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이 근방에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말했다. 우리 회사가 위치한 건물은 과거에 오래된 병원이었다고 한다. 당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았고 심지어 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로 인해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때부터 이곳엔 종종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고 소문이 났단다. 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이후로 계속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이어졌다. 컴퓨터 화면이 혼자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문득문득 찬바람이 불어오곤 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던 나는 회사에 짐작이 가는 일을 상사에게 고백했다. 다행히 상사는 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전문가를 불러 건물을 조사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그들은 건물의 몇 군데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고 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영원히 안식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 회사는 잠시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어디에 가든 항상 시계가 자정에 가까워질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에 빠지곤 했다. 내가 그 그림자와 그 알 수 없는 메시지를 또다시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하며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던 시기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대전과 서울을 잇는 기차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터널로 유명했는데 그 터널은 깊고 길며 전설 같은 이야기들로 두꺼운 색채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터널을 어둠의 통로라 불렀습니다. 한겨울 눈이 내리는 어느 날 마을에는 새로운 교사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영. 그녀는 어릴 적 이 마을에서 자랐으며 마을인이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도시로 떠났다가 교육부의 발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처음 학교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속삭임과 수 없는 눈길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단 그저 어린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하며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학교의 분위기는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도중 졸거나 두려워하며 가끔 창밖의 터널을 신경질적으로 훔쳐보곤 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마을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고 소식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터널로 들어갔던 학생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이를 금기시하며 대화 주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먼저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이상한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운 길을 함께 걸으며 무언가를 되뇌었고 깊은 밤 교회에서는 불이 켜져 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 한기이함 이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용기를 내어 학교의 가장 어린 학생인 보미에게 접근하여 터널에 대해 물었습니다. 보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입을 열었습니다. 터널 속엔 길을 잃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지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미는 이어서 하지만 그들은 자주 마을로 나와요. 엄마가 된 여자가 앞장서 있고 아빠가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를 따라 해집 수 없었습니다. 보미의 말을 듣고 지영은 과장된 이야기를 불리한 소문으로 생각했으나 어떤 날 밤 그녀는 터널 근처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 기이한 모습을 목격합니다. 터널 입구에서 흐릿한 형상들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로 인원이 무언가를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학교의 동료 교사인 상욱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욱은 그녀에게 터널에 관해 더 말해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예전에도 그 터널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나는 믿지 않았지만 나쁜 일은 계속되고 있었어. 우리 어쩌면 그 이유를 찾아야 할지도 몰라. 상욱의 말을 듣고 지영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무작정 두려워하지 않기로. 지영과 상욱은 직접 터널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추운 겨울밤, 지영과 상욱은 터널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터널의 내부는 온갖 기묘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물이 뚝뚝 떨어지며 그 소리마저 귀에 윙윙 울렸습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과거에 잃어버린 학생들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영혼들은 제 집이라도 돌아온 양자연스럽게 그날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수 없다. 고 반복했으며 아득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지영과 상욱은 두려움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은 문득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 전혀 변하지 않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의 통로에는 비밀이 있어. 하지만 너희는 여기에 없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급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뒤돌아 뛰어나왔고 그 길로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그 소름 끼치는 터널과 마을을 뒤로하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이후 그 마을에서의 기이한 전설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지영과 상욱은 여전히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지만 문득문득 그저 악몽으로만 기억되던 그날이 일이 실제였다는 것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기로 하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이가 그 어둠에 통로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지 모릅니다.